이봐요, 할망구. 여기가 어디라고 구걸하러 들어와? 자식들이 오죽 못났으면. 이 나이에 길을 잃고 난리야? 냄새나니까 당장 꺼지라고요. 출입국 관리센터 로비, 센터장 나점례의 폭언이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노인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이수정은 그 입 좀 다물라고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자원봉사자 처지라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대신 수정은 조용히 다가와 노인의 앞을 몸으로 가려 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쪽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게요. 잠시만 참으세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산 500억의 회장이 노숙자로 변장해 이 모욕을 견딘 이유를 말입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박재숙 회장은 평생을 숫자로만 세상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시댁 식구들에게 가난한 집 딸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멸시를 받으며 단돈 500만 원에 쫓겨났던 그날 그녀는 결심했죠. 세상에 믿을 건 돈뿐이라고요. 그렇게 자산 500억에 건설업계 거물이 된 재숙에게 아들 정우가 소개한 예비 며느리 수정은 그저 무능력하고 힘없는 여자로만 보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처절한 무시와 고통을 아들까지 겪게 할 수는 없었기에 재숙은 수정이 가진 선함보다 배경 없음에 더 나를 세웠습니다. 정우야, 배경 없는 여자는 결국 내 짐이 될 뿐이다. 사랑? 그건 배가 부를 때나 하는 사치야. 재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아들의 곁을 지킬 만큼 단단한지 아니면 돈 몇 푼에 자존심을 버릴 무능력한 존재인지 직접 확인하기로 말이죠. 그녀는 500억 자산가의 위험을 버리고 낡고 해진 옷을 걸친 채 수정이 일하는 센터로 향했습니다. 재숙은 센터 로비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수정을 지켜봤습니다. 수정은 낡은 구두를 신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서류를 검토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재숙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지금이야 센터 아니니 저러겠지. 벼랑 끝에 몰려봐야 본색이 나오는 법이야. 재숙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수정에게 다가가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가씨, 나 배고파 죽겠어. 돈 좀 줘봐. 아니면 저기 맛있는 거라도 좀 사오든가. 재숙은 수정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신을 밀쳐내거나 자원봉사자라는 직함 뒤로 숨어 경비원을 부르길 기다렸습니다. 무능력한 자들이 흔히 부리는 비겁함을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수정은 조용히 재숙의 손을 잡고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배고프셨죠?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라 죄송해요. 수정은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싸온 조그만 간식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초콜릿 2알과 사탕 몇 개, 그리고 아침에 쪄온 고구마 반쪽이 전부였습니다. 재숙은 짐짓 실망한 척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거 말고 고기나 돈을 달라고. 그러자 수정은 박 회장의 거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돈은 지금은 없어요. 그래도 이 고구마가 아주 달아요. 일단 이거 드시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따뜻한 차 한 잔 더 가져다 드릴게요. 재숙은 수정의 손길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500만 원에 쫓겨나던 날, 그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던 차가운 손을 이 무능해 보였던 여자가 온기로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숙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겨우 고구마 한쪽으로 내 아들을 넘보겠다고? 어림없지. 수정이 건넨 고구마를 손에 쥔 채 재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센터장 나점례가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다가왔습니다. 나점내는 벤치에 앉은 재숙을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이 할망구, 자식들이 오죽 못났으면 이 나이에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요. 나점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30년 전 재숙이 시댁에서 들었던 그 비수 같은 말들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숙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00억 자산가인 지금도 이 노숙자 옷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나점례가 비웃으며 사라진 뒤 수정이 조용히 재숙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숙은 수정이 자신을 귀찮아하며 쫓아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재숙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까 그 말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건 어르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례해서 그런 거예요. 재숙은 짐짓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무례하긴 틀린 말 아니잖나.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서 냄새 피우고 있는 게 민폐지. 그러자 수정이 재숙의 거친 손을 자기 손으로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제 부모님도 살아계셨으면 그 사람 말에 같이 화내주셨을 거예요. 사람은 옷차림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르신은 충분히 귀한 분이세요. 재숙은 수정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이나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점례에게 당했던 그 모멸감을 수정은 따뜻한 말로 덮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타고난 성정이 이런 걸까? 재숙의 차가운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숙은 아직 마음을 다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센터장 나점례는 아침부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길건설 회장 측에서 실사를 나온다는 소식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나점례의 눈에 또다시 로비 구석에 앉아있는 노숙자 재숙과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수정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나점례는 수정에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정 씨, 내가 오늘 중요한 분 오신다고 저 노인네 치우라고 했어. 안 했어? 자네는 참 신기해. 남들처럼 눈치껏 비위도 맞추고 하라는 대로 하면 어디가 덧나? 왜 그렇게 매번 뻣뻣하게 굴어서 매를 벌어? 나점례는 재숙을 턱 끝으로 가리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처럼 가진 것 없는 애들은 고집 부리는 게 제일 미련한 거야. 저런 쓸모없는 노인네 수발들 시간에 우리 센터에 돈줄 대줄 회장님 비위 맞출 궁리나 하라고. 수정은 나점례의 폭언에도 흔들림 없이 재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재숙의 손을 잡은 수정의 손에는 오히려 힘이 실렸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굽신거리지 않는 건 제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르신은 쫓겨나야 할 물건이 아니라 저희 센터를 찾아오신 민원인이에요. 수정이 재숙을 부축해 상담실로 피신시키자 나점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회장님이 바로 그 노숙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센터로 거칠게 들이닥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길건설의 하청을 받는 사업주들이었죠. 서류 처리 지연으로 수억 원대의 인건비 손실이 발생했다며 고성을 지르는 그들 앞에서 나점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그 서류는 나점례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챙겨두었다가 캐비닛 깊숙이 처박아두고 잊어버린 것이었죠. 나점례는 찰나의 순간 비열한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상담실에서 나오던 수정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이 수정 씨, 자네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진작 처리하라고 준 서류. 왜 아직도 붙들고 있었어? 자네 그 말 안 듣는 고집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나점내는 수정의 책상 위에 자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주들을 향해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들. 이 친구가 자원봉사자라 그런지 책임감도 없고 사사건건 제 지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굴더니 결국 이런 대형 사고를 쳤네요. 제가 당장 이 친구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화 좀 푸십시오. 수정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센터장님, 그 서류는 제가 본 적도 없는. 하지만 나점내는 수정의 말을 가로막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과 재숙 앞에서 수정을 무능하고 무책임한 낙하산 봉사자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사업주들의 비난 섞인 시선과 나점내의 표독스러운 몰아세우기 속에 수정은 순식간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수정은 명예가 짓밟힌 절망의 끝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며 빌지 않았습니다. 나점내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제 고집은 꺾을 수 있어도 진실은 꺾지 못하실 겁니다. 이 서류의 행방 곧 밝혀질 테니까요. 수정은 미련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비굴하게 남의 실수를 뒤집어쓰며 자리를 구걸하느니 차라리 고독한 진실을 택한 것이죠.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재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가난 앞에 무릎 꿇었던 자신과 달리 이 아이는 그 처절한 바닥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품격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수정이 텅 빈 가방을 메고 센터 문을 나서려고 할 찰나였습니다. 센터 로비는 여전히 나점녀의 기고만장한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진작 저런 고집불통은 걸러냈어야 했는데. 나점내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이제 곧 도착할 한길건설 박 회장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센터 정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나점내는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나,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지만 차 문을 열고 내린 사람들은 위험 넘치는 수행 비서들이었습니다. 나점내가 당황하며 회장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기도 전 수트 차림의 비서들은 나점내를 그대로 지나쳐 로비 구석 낡은 벤치에 초라하게 앉아있던 노숙자 재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순간 센터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점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을 넘어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냄새나는 할망구라며 구박하고 비웃었던 그 노숙자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줄을 대려던 500억 자산가 박재숙 회장이었던 겁니다. 재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겉옷을 벗어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나점내를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나 센터장,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자식들이 오죽 못났으면 부모를 이 꼴로 내버려 두냐고 비아냥거렸던가? 아니면 뻣뻣한 자원봉사자 하나 치워버리면 뒷돈이라도 챙겨줄 줄 알았나? 재숙은 비서가 건네준 태블릿 PC를 나점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엔 나점녀가 수정의 책상에 서류를 몰래 갖다 놓는 모습이 찍힌 센터 내 CCTV 원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네 같은 인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 남에게 실수를 뒤집어 씌울 생각만 하느라 내 발등 찍을 증거는 못 본다는 거지. 감히 내 며느리 될 아이를 무책임하게 몰아? 재숙의 호령에 나점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재숙은 당장 경찰과 감사팀을 부르라 명한 뒤 모든 게 믿기지 않은 듯 멍하니 서 있던 수정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정아, 놀랬니? 미안하구나. 내가 정우 애미 되는 사람이란다. 재숙은 수정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재숙은 화려한 호텔 식당 대신 정우와 수정을 데리고 조용한 사찰 뒤편에 있는 수정이 부모님의 납골 땅을 먼저 찾았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홀로 명절을 보냈을 수정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재숙은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영정 앞에 놓으며 수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사돈 아주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귀한 따님을 몰라보고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수정이가 이렇게 훌륭하고 강단 있게 자란 건 다 두 분이 남겨주신 정직이라는 유산 덕분입니다. 재숙은 수정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정아, 부모님 안 계신다고 상견례 같은 거 건너뛰지 말자. 오늘 이 자리가 내 씩씩한 며느리 수정이를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내 나름의 상견례란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엄마고 우리 집이 내 친정이다. 재숙은 수정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등에 굳은 살은 30년 전 재숙이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버틸 때의 그녀의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노숙자 분장을 하고 너를 지켜보는 내내 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시렸단다. 나도 너처럼 정직했고 나도 너처럼 꼿꼿했지. 그런데 나는 가난에 복수하고 싶어서 그 귀한 성품들을 하나둘 돈이랑 바꿔버렸어. 어느샌가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던 그 괴물들이 되어버렸던 거야. 재숙은 정우의 손을 끌어당겨 수정의 손 위에 겹쳤습니다. 나는 정우에게 돈 많은 집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억지를 부렸지. 하지만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단다. 돈이 없어서 남편에게 버려졌던 나 같은 아픔을 내 아들만큼은 겪지 않길 바라는 비뚤어진 공포였어. 그런데 내가 나점리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걸 보며 깨달았다.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건 재벌가의 금반지가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곁을 지켜줄 너의 강단과 정직이라는 것을 말이다. 몇 달 뒤 수정은 재숙의 든든한 지지 속에 소외된 이들을 돕는 재단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여전히 버스를 타고 출근하며 낡은 구두를 수선해 신습니다. 재숙은 그런 수정의 모습이 부끄럽기는커녕 우리 집안의 진짜 품격이라며 주변 회장들에게 자랑하기 바쁜 할머니가 되었죠. 어느 노을 지는 퇴근길, 재숙은 직접 차를 몰고 수정의 사무실 앞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수정아, 오늘 점심은 우리 예전에 먹었던 그 시장 국밥 어떠냐? 가끔은 그 투박한 맛이 5성급 호텔 요리보다 훨씬 낫더구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내 세상이 너랑 그 국밥 한 그릇 먹으며 다 무너졌지 뭐냐. 재숙은 수정의 팔짱을 꽉 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벌어온 500억이 사실은 내가 가진 그 정직함 하나보다 가볍더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거리를 나란히 걸어갑니다. 한때는 돈이 전부라고 믿으며 마음을 닫았던 재숙과 돈이 없어도 자존심 하나로 버텼던 수정. 이제 두 사람은 압니다. 진정한 재력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온기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를 시험하려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을 배우게 된 감동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전해드리는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